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들어오시는 분까지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신가요? 학생분들 잠깐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혹시 하시는 업무가 UX 디자인 쪽이신 분 손 한번 들어. 예, 감사합니다. 혹시 개발자분 계세요? 예.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예. 저희가 발표 자료를 사실 HCI 학회에 어떤 분들이 중점적으로 오는지에 대한 파악이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해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달라서. 그래서 일단 장표는 구성을 해봤습니다만 아마 쏙쏙 귀에 들어오시는 부분도 있고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점심시간 전이고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자료는 모바일 앱 로그 데이터를 활용한 UX 분석 사례입니다. 크게 뭉뚱뭉뚱해서 좀 타이틀 자체가 광범위하고요.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는 SK 플래닛의 비즈 인텔리전스 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지난 어제 SK 플래닛 세션이 사례 발표 세션이 한 3시간 정도 굉장히 길게 있었는데 그쪽에서 발표한 것들은 UX 전략실이라는 부분에서 UX 디자이너 분들이 나오셔서 그간에 했던 사례를 발표를 하신 거고요. 저희는 데이터를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회사에서 빅데이터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 조직 안에는 저 같은 UX 디자이너 출신의 사람들과 그리고 후에 발표를 하시는 데이터 분석가분들 그리고 사업팀에서 기획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 그리고 데이터 운영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 여러 분들이 모여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덕트의 개선 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진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조직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그 뒤에 장표들이 쟤네가 왜 저런 걸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곳에 포인트를 주고 지금 디벨롭을 하고 있다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을 첫 번째 꼭지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하나의 과제, 출시 후 프로덕트를 런칭 후에 효과 측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하고 체크를 하는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라고 되어 있는데 3입니다. 프로덕트 운영하는 단계에서 어떤 분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그냥 한번 얹어봤어요. 잘 아시는 프로세스인데 첫 번째 꼭지는 신규 프로덕트를 개발하거나 또는 저희 같은 회사에서 기존의 티맵이니 티스토어니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실업이니 이런 메이저 프로덕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메이저인데요. 메이저 프로덕트들을 한 번씩 업그레이드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웹에서는 리뉴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어떤 프로세스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운영 단계가 있죠. 한번 출시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고객의 반응을 보면서 체크를 하고 디벨롭할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반영하고 이게 아니구나 하면 다시 테스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사실은 최근에 린 UX, 에자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끼워 넣어 봤더니 크게 다르진 않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는 이러한 린한 프로세스 상에서 우리의 데이터를 구성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 좀 억지스러운 프로세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린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에서 하려고 이상적인 모습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프로세스 따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매절 이런 방법론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그 의사결정자의 어떤 단계가 길다거나 그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일반 유저들의 반응보다는 조금 더 큰 가중치로 의사결정 포인트에 작용한다는 것뿐이 사실 이상과 현실과의 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덕트 디벨롭 단계에서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해서 이런 특성들이 좀 보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프로덕트 디자인 그 사이클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게 개선을 하고 또 개선 포인트를 찾고 또 개선을 하고 이런 사이클 자체가 매우 짧아졌다는 거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객 반응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체크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세 번째로 주로 프로타입에 대해서 이런 체크를 하게 되는데 선호도나 아이디에이션에 대한 좋아, 나빠, 얼마만큼 좋아 이런 정도의 체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다 보니 계속 쌓이는 챌린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체크 결과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또 한 번 의심을 하게 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조직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뭔가라고 했을 때 하나의 포인트는 고객의 유시지 데이터를 이 단계에서 린한 프로세스 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운영 단계인데요. 운영 단계에서는 사실 그 프로덕트별로 관리되고 있는 지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지표들은 굉장히 브로드한 UV나 액티브 유저 수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프로덕트들이 있고 또 어떤 프로덕트들은 뭐 구매 전환율이나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오래 머무르나 이런 시간의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그 핵심 지표가 정의가 되면 그 지표 값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라는 액션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의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정확 어떤 액션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표가 브로드하게 되면 그 액션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UV가 늘어났습니다. 어제 UV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우리 프로덕트의 어떤 요소 때문에 방문자 수가 이렇게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다시 파고 들어가야 되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지표가 브로드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가설만 끊임없이 나오게 되고 좀 더 좁혀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UCG 데이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안 보이셔야 됩니다. 내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표인데요. 그 볼륨과 인게이지먼트, 프로핏이라는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 내에서 서브 지표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프로덕트마다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액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왜를 설명할 수 있는 고객의 why, how 데이터 측정이 필요하다. 고객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기에 이런 결과값이 나왔는지에 대한 데이터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세스에서 보게 되면 그렇다면 UCG 데이터라는 어떤 포커싱 다루고자 하는 어떤 범위를 정했고 그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그 프로세스 상에서 디스커버 단계에서의 현재의 프로덕트 리뷰를 하는 단계에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용성을 측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컨셉트 디벨롭 부분에서 어떤 카페 리서치나 그런 간단한 인터뷰나 이런 인스턴트한 어떤 리서치를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프로타입에 대한 유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운영 단계에서
출시 후부터 데이터 게더링을 계속하고 그것들을 분석을 원하는 시점에 라이트 퍼슨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가 제공됐다,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누가 할 것인가입니다. 데이터는 누가 활용하는가? 리서처들이 있죠. 사내 마케터들도 있고요. 기획자들도 있고 그리고 의사결정자들도 있고 데이터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자 관심 있는 데이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원하는 시점도 다릅니다.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가 다르고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시점도 다르다. 이것들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조직으로 와서 이 일을 했을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이 UX 디자이너로서의 보고 싶은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보고 싶은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공이 산업공학이긴 합니다만 통계 분석에 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내의 어떤 툴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원이 개개의 업무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진다면 시스템이 지원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저희의 미션이 정해집니다. 데이터와 구성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해주자입니다. 그래서 EDA, 그러니까 탐색적 분석이라는 건데요. 탐색적 분석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미션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EDA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데이터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쓰시는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 분석가에게 온디맨드 위주의 어떤 데이터 접근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하나의 시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해보고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또 다른 데이터를 조회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사고의 확장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하는 스킬을 쭉쭉쭉쭉 늘려가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 결과를 내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이런 탐색적 분석이 가능한 환경 조성하는 것에 큰 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 화이트북, 그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 보이저, 갈레온 이런 것들이 저희 사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EDA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있는 분석, 구글 애널리틱스 상에서 세팅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사용해서 어떤 프로타입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은 진행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탐색적 분석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GA를 활용해서는 고객 유형과 방문 행태와 행동 패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고급 기능으로 들어가서 고객의 세그멘트 기능을 활용해서 분석 요구사항에 맞는 세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GA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내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업 운영, 기획 담당자분들, 그리고 UX 디자이너 분들이 실제로 내가 어제 기획해서 반영한 페이지에 사람들이 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곳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유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저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정형 레포트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별로 보고자 하는 지표가 사전에 정의가 되죠. 그래서 연령별 애트리뷰죠, 성별, 이런 류의 레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레포트들을 사전에 정의를 하고 프로덕트가 런칭이 되면 그것들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데 이게 보이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갈레온입니다. 이게 조금 논의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갈레온은 누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한명한 시스템입니다. 들어가서
어떤 유시지 데이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SQL을 통해서 DB 추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킬을 보유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약간 고급 분석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배포를 했을 때도 가장 접근성이 높은 것은 보이자입니다. 보이자는 왜냐하면 정해진 지표를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되는, 구성원들은 아무런 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이저,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GA, 구글 애널리틱스. 이 부분은 초기 접근성은 조금 높긴 합니다만 한번 학습을 했을 때에는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기서 볼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들어가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가려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쿼리를 한 번도 날려보지 않았어요. 그런 언어 자체에 대한 그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챌린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갈레온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오픈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데이터 활용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 초기 습득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세 가지 툴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내의 데이터 분석가의 도움이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거 보고 싶어 어디서 보지? 라고 주체적으로 들어가서 얻을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의 장점은 요약된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고객 활동 유형별 활동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별 방문 현황을 볼 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UX 디자인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페이지 구성 요소별로 클릭률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사내의 다른 시스템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행동 흐름이나 퍼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많이들 보시는 거여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요약된 트래픽 정보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규 사용자인지 그리고 재방문자인지 이런 어떤 고객 활동 유형별로 활동성을 분석할 수 있고요. 페이지별로 쭉 페이지 뷰를 비교를 해서 내가 디자인한 페이지 중에 방문율이 가장 높은 게 뭔지, 가장 쓸데없는 페이지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오케이 캐시백 앱입니다. 이 앱 내에서 실제 어떤 부분이 클릭률이 가장 낮고 어떤 부분은 사용자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 페이지 하나에서 원클릭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아까처럼 갈레온을 활용해서 GA는 사실 샘플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게 이 정도의 비율 패턴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는 알 수 있지만 이거를 정량화된 어떤 그 수치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은 이 액션들, 이 페이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 갈레온에 들어가서 DB 추출을 직접 하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경로 분석들, GA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의 행동 흐름에 대한 뷰입니다.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페이지에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에는 어떤 페이지에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흐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네. 보이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약 레포트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갈레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상단에 직접 쿼리를 입력해야 되는 영역이 나와 있고요. 하단에 쿼리를 날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쭉 나열되고 그거를 외부로 엑스포트해서 다양한 통계 분석 툴을 활용해서 수치를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그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에게 모든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의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까 프로세스 상에서 잠깐 보셨을 때 저희 SK 플래닛에서는 출시 후에 그 1개월, 3개월, 9개월이라고 해서 프로덕트 헬스 체크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사례 분석을 지금 좀 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출시 후 효과 측정을 위한 로그 분석 사례입니다. 프로덕트 헬스 체크이라는 거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 운영 중에 확보되는 내외부의 데이터, 저희 데이터 그리고 외부의 데이터들을 해석하여 지금 이 프로덕트가 정상 궤도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획 의도보다 못하고 있는지 이런 상태 파악을 하기 위한 그 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지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제일 큰 목적은 사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이고 그 두 번째 목표는 그 지표에 대한 다양한 액티비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실무단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큰 과정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합의인데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출시하고자 하는 프로덕트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목표 합의인데요. 이번 프로덕트의 목표는 1번 뭐야? 2번 UV 증가야? 3번 방문 빈도를 높이겠어. 이런 게 목표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게 잘 됐다고는 어떻게 측정할래? 라고 하는 것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정의를 하고 이 지표를 사업부서와 저희 BI 그룹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은 프로덕트를 출시하고 난 다음에 이 지표로 성과 측정을 해보자 라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추출할 때 이 지표 자체가 출시를 할 때 이 지표 자체를 측정하기 위한 그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 검증에 대한 절차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표 진단이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로 지표는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아까 사전 합의된 목표당 하나 또는 두 개씩의 키 인디케이터니까 그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메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키 인디케이터라고 명명을 하였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액티비티 인디케이터입니다.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는 키 인디케이터의 값이 있으면 얘의 의미 있는 해석과 그리고 고객의 상세 이용 행태를 보고자 하는 보조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디자인하고 기획안을 짜고 할 때는 이런 액티비티 인디케이터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사실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표를 사실 넣을까 하다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그 내부 자료에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명도 사실은 밝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프로덕트 명을 빼니까 제가 굉장히 설명하기가 난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밝히고 들어가면 OK 캐시백 앱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 일부러 작게 한 거는 그냥 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흐릿하게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목표가 있습니다. OK 캐시백 5.0의 메이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서는 3개의 목표를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투 멀천트를 통한 신규 매장 확보를 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해서 고객 체감 가치를 증대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2P 강화를 통한 포인트 유동성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이 세 개의 오브젝티브에 각각의 키 인디케이터를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 보시겠어요. 맞춤형 혜택 제공을 통한 고객 체감 가치를 증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니들이 수집하고 있는 우리가 수집하는 로그 데이터의 어떤 지표로 얘를 측정할래?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맞춤형 혜택이라는 것은 OK 캐시백 메인 페이지에 피드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돼서 제공되고 있는데 그 메인 페이지에 제공되는 피드를 눌러보는 것, 상세 보기를 실행하는 것, 이거의 비율로 이 오브젝티브의 달성 여부를 체크하겠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 외에도 사업부서에서는 이 목표 달성 여부를 여러 가지 데이터로 아마 활용을 할 거예요. 뭐 고객 부유시도 있고 다양한 정성 리서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할 텐데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표는 액티비티 인디케이터입니다. 앞에 키 인디케이터가 있고 걔네들을 보조하기 위한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들을 했었는데 여기서 예를 보시면 두 번째 맞춤형 혜택 제공을 통한 고객 체감 가치를 증대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아까 그 메인 지표는 있었고요. 그러면 맞춤형 혜택이라는 놈을 고객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 사용해? 이런 의문점들 여러 가지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위한 지표들을 세부 지표들을 쭉쭉쭉쭉 세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메인 피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OK 캐시백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혜택 제공을 통한 고객 체감 가치를 높인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서브로 피드를 통해서 고객의 방문 빈도를 높인다. 그래서 이 피드 때문에 캐시백 그 사용자들이 이 앱을 계속 켜놓고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저희는 아까 액티비티 인디케이터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피드 위치에 따라서 그렇다면 클릭률이 변화가 있어? 또 하나는 고객이 방문 횟수에 따라서 피드 클릭률이 변화가 있을까? 이런 서브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나왔습니다. 계시니까 쭉 보시면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OK 캐시백의 메인 페이지는 전체 한 34개 정도의 피드가 쭉 스크롤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 되어 있어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클릭률을 비교해 봤더니 저희가 애초에 그 가설을 세웠을 때 염두에 뒀던 거는 롱테일의 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피드의 클릭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쭉쭉쭉 떨어지는 형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탐색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그냥 클릭률을 쫙 뽑아서 봤을 때 이런 차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높긴 하지만 보이는 클릭률이 높긴 하지만 실제로 5번, 6번 지나가는 34, 31, 32, 34, 30 그쪽 영역의 스크롤 마지막에 있는 부분의 클릭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설이 조금 틀리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 또 공유를 하겠죠. 이 자료를 보고 왜 스크롤 마지막이 높게 나왔을까? 또는 사업 운영하시는 분은 그럽니다. 혹시 마지막 부분에 이 컨텐츠들 중에 클릭률이 굉장히 높은 클릭률,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매력도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누르게 되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배치되지 않았을까? 이런 류의 또 의문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얘기했던 탐색적 분석 방법으로 해서 도출된 결과이고 추가로 그렇다면 컨텐츠 효과가 제거되었을 경우에 클릭률 차이가 있는가? 여기서부터는 데이터 분석가의 힘을 조금 빌립니다. 제거해보자라는 내용인데요. 그 데이터 탐색으로 발견된 결과에 대한 요인 분석을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이라는 통계 모델을 활용하기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 선형 회귀 모형이란 이런 모델은 어떤 객체 특성들이 다른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모형이라고 합니다. 저도 배워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노출 리치나 피드 컨텐츠의 종류가 그 클릭 여부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
정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모형을 둘러서 데이터를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피드 컨텐츠가 모두가 동일하다고 가능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라고 가정했을 때 클릭률의 평균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요건 아까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가 높고 마지막에 월등히 높은 그 탐색적 분석 결과의 차트였고요. 요게 그 회귀 모형을 한번 돌렸을 때의 차이 비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수치가 높을수록 클릭률이 높은 거, 그 다음에 낮을수록 아래로 많이 빠질수록 클릭률이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기본적으로도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피드의 클릭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세세하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데이터 탐색을 통한 1차적으로 검증한 그 붉은색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모형을 써서 추가로 분석한 차트를 보면 전체적인 패턴은 비슷합니다만 특정 영역, 그러니까 7번에서 12번 위치, 그리고 13번에서 30번의 위치, 이 부분에 클릭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클릭률 상위 5개 피드의 노출 위치 분포로 같이 봅니다. 실제로 봤더니 클릭률이 높았던 5개의 컨텐츠가 앞에서 그 데이터의 차이가 보였던 그 구간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7번에서 12번 사이에 이런 클릭률이 높은 컨텐츠가 많이 배치됐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많이 배치가 됐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석상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보다 가장 마지막 피드에 대한 클릭률이 높은 건 사실이다. 다만 중간에서의 어떤 차이 부분들은 컨텐츠의 성격에 따라서 영향을 일부 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데이터 분석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이런 재미있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좌측은 방금 보여드린 그런 그 클릭률의 차이인데요. 우측에 있는 것은 다른 모 프로덕트의 유사한 그 레이아웃을 가진 컨텐츠의 클릭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우측에 있는 이 프로덕트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롱테일의 형태의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이 차이가 좌측은 스크롤 횟수가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34개의 컨텐츠가 보이면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우측에 있는 아이는 무한 스크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넘기면 계속 컨텐츠가 업데이트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차이가 나는데, 1차적인 해석은 일단 스크롤이 고정이 되면 스크롤 고정하는 영역에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무한 스크롤에 대해서는 그 집중되는 그런 그 포인트가 계속 넘어가서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UX 디자인 쪽에서 이런 참고 자료를 해서 이런 쿠폰 리스트 또는 컨텐츠 리스트, 이벤트 리스트 이런 부분을 배치하는데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 방문 횟수별 피드 클릭률 분석입니다. 앱 최초 실행 기간을 분석 시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전에 최초로 실행한 사람, 2주일 전에 최초로 실행한 사람,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앱 최초 실행 기간은 사실 피드 클릭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었고요. 두 번째는 방문 횟수가 조금 재밌습니다. 방문 횟수가 이 데이터를 보시면 좌측에 급격하게 그 클릭률이 높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문 횟수가 1에서 30, 그러니까 주당 방문 횟수인데요. 이로 높아질 때 피드 클릭률이 쭉 높아지고, 그리고 40회 이상 딱 하면 94%가 들어오자마자 클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방문하는 사람일수록 OK 캐시백의 앱에 실행하는 목적 자체가 적립과 사용이 아닌 피드 클릭을 위해서 한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사업팀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다면
주 1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30회 이상으로 쭉 끌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액티브 유저의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드의 종류를 굉장히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주기에 맞춰서 업데이트 주기를 바꾼다던가 배치를 바꾼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컨텐츠 구매입니다. 잘 아실지 제가 가만 좀 없는데요. 그 OK 캐시백 앱을 실행해 보시면 굉장히 정립하는 거 말고도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쿠폰의 다운로드, 그 다음에 유료 쿠폰의 구매 이런 류의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은 OCB 앱에서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좀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쿠폰을 이 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그리고 공유하고 이런 P2P 강화를 많이 권장하고 그럼으로써 OCB 포인트의 유동성을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오브젝티브와 마찬가지로 그런 컨텐츠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맞춤형 혜택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대해서도 좀 보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어서 서브 가설은 혜택을 사용하는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P2P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한가? 이런 류의 궁금증을 서브로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환율을 분석하게 됩니다. 온라인 쿠폰, 포인트 박스, 기프티콘 이런 류의 컨텐츠들이 OK 캐시백 앱에서 계속 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매 전환율이라고 저희가 정한 것은 이 컨텐츠 페이지,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구매하기 또는 선물하기 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제까지 완료했습니다라는 팝업을 뜬 사람, 그 사람들의 그 경로에서의 이탈률과 최종권 전환율을 본 것입니다. 데이터를 쭉 보시면 기프티콘 구매하기나 배송상품 구매하기 정도가 약 10%라는 어떤 전환율을 보이고 있고요. 포인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2% 정도밖에 전환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는 왜 이렇게 전환율이 낮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좌측에 기프티콘 선물하기에 대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그 다음 단계를 구매하겠어, 선물하기 버튼을 누르면 약간동의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 전환율 자체가 27%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이고요. 약간 동의에서는 그 다음 한 번 약간 동의했어 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사실 83 정도로 해서 굉장히 높은 전환율을 보입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라고 합니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단계에서 전환율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비교해서 보시면 포인트 박스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얘 자체는 상세 페이지에 와서 얘 상품 정보를 보긴 하는데 구매하기라는 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컨텐츠 자체의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어떤 큰 가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너무 비밀번호 입력 창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 그 다음이 34.79입니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번호 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비밀번호 단계에서 이탈률이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좀 비교를 해봤는데 앞에 있는 태스크들이고요. 다음 단계로의 이탈률입니다. 이탈률이 가장 높은 다음 단계 이탈률, 그러니까 기프티콘 구매에서는 54.35%가 확 날아가고요. 그리고 온라인 쿠폰 구매에서는 38.73이 한다고. 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동의만큼 편한 프로세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아닐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좌측에 있는 것이 실제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밀번호 확인 창입니다. 이 단순한 그걸 안 누르는 거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비밀번호가 무슨 비밀번호인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앱 비밀번호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OK 캐시백 카드의 비밀번호인지
OK 캐시백 카드의 모바일 비밀번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유의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린 부분은 김건주 매니저님이 나오셔서 런처 플래닛의 성 연령별 선호 디자인 요소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지금 방금 발표하신 김미진 매니저랑 같은 SK 그룹에 있는 김건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사례는 되게 큰 주제는 아니고 되게 작은 주제고 그리고 결과 자체가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쪽인데 실제로 이제 아까 손 드신 분들 보니까 UX 쪽에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좀 더 많으시고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좀 좋은 것 같은데 UX를 하시거나 그리고 개발을 하실 때 데이터 분석가와 일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면 더 좋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높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내려가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다들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순서는 저희가 분석을 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석에 들어가고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정의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탐색을 한 다음에 분석 결과까지 이끌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에 앞서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런처 플래닛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좀 깨알같은 자기 PR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드로이드 폰 쓰시면서 런처 많이 쓰시나요? 네, 대답을 안 하실 거니까 계속 진행할게요. 그 런처라고 해서 안드로이드는 iOS하고 틀리게 좀 핸드폰 사용을 도움을 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좀 더 폴더 관리를 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 이용할 때 좀 더 접근성을 높여준다든지 이제 그런 앱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런처 플래닛이라는 그런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설치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런처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다양한 테마를 통해서 이제 꾸미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iOS는 딱 그 iOS의 형태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저런 런처를 통해서 테마를 자유롭게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아이콘으로 이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500개 정도 되는 테마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테마가 사용자들한테 어필을 할까? 이제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이렇게 좀 담백한 테마도 있고 귀여운 테마도 있고 좀 스타일리시한 테마도 있고 이렇게 시크한 테마도 있는데 이 테마들이 다 그러니까 다 같은 다운로드 횟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테마마다 선호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디자인 요소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기 때문에 이 테마의 이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일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UX를 하시는 분과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이 같이 일을 하실 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너무 많이 들리네요. 왜냐하면 요 1번하고 2번 부분은 UX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 요 3, 4쪽은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진행을 할 건데 요 2번이 그 두 그룹을 이제 묶어주는 접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접점에서 뭔가 얘기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업무가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저희 팀장님이 하셨고 3, 4번은 제가 하다 보니까 뭐 갈등이 생길 수가 없죠. 계급이 깎이니까. 네, 그냥
팀장님이 주신 의견을 이제 주목해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제 보통 동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 정의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 방금 분석을 하고 싶은 디자인 요소라든지 어떤 선호도라든지 이거 되게 정성적이죠. 얼마나 선호한다, 뭐 디자인이 예쁘다 나온다 이런 것들 되게 정성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이 정성적인 것을 정량적인 것으로 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UX를 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궁금한 것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먼저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쉽게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UX라든지 여러 사업 도메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런처 플래닝 이번 분석에 관련돼서는 선호한다 그런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좋아하면 다운로드 많이 받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선호되는 테마는 다운로드 횟수가 많은 테마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좌측 테마가 우측 테마보다 지금 훨씬 많은 다운로드 횟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좌측 테마가 우측 테마보다 훨씬 선호된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통계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반응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발표에서 계속 제가 혹시 실수라도 이제 반응 변수라는 용어가 나오면 다운로드 횟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디자인 요소가 되게 정성적인데 이거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 배경하고 아이콘으로 나누고요. 그 배경에서는 배경의 어떤 색상을 변수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 배경 이미지를 변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콘에서는 아이콘 색상, 형식, 형태를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 그룹을 만들어서 체크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의 분류는 뭐 인물 실사인지, 뭐 사물 실사인지, 아니면 어떤 기하 도형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고요. 배경 색상은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을 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아이콘 형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아이콘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변형되는지, 그리고 아이콘 색상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 이렇게 다 테마마다 제가 점수라고 하긴 그렇고 테마마다 이제 특징을 다 기록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애들을 설명 변수라고 해서 그럼 이런 설명 변수들이 아까 그 다운로드 횟수에 어떻게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라는 문제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이 디자인이 사람들한테 어떤 것이 더 선호될까라는 정성적인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다운로드 횟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라는 이제 정량적인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정도가 잘 정의가 되고 나면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거 이제 크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야지 제가 보고 사니까. 네. 그래서 일단 디자인 요소를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아이콘 형식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게 있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게 있고 문자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리고 아이콘 형태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안드로이드에서 쓰는 것처럼 유지가 되는 형태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아이콘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색상, 아이콘의 색상을 또 변수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배경에 있어서 어떤 배경 일러스트인지 아니면 어떤 캐릭터인지 아니면 뭐 단색인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경 색상도 좀 유의미한 변수로 사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 색상이 갈색이고 배경 이미지는 지금 여기 책상이거든요. 사물 실사, 아이콘 색상은 흰색이고 형식은 문자, 아이콘 형태는 변형되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각 테마마다 이제 확인을 하고 이 각 테마의 다운로드 횟수를 확인을 해서
이게 어떤 경우에 다운로드 횟수가 높아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저희가 문제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정의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분석을 하면 안 되고 아까 방금 전에 김희진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EDA,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고 해서 어떤 통계적인 모형을 쓰기 전에 서로 두 데이터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많이 쓰는 평균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분산을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히스토그램을 그려본다든지, 고등학교 수학 2에 있다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 저는 데이터를 확인할 때 가장 사랑하는 플롯이 이제 산자 그림 플롯입니다. 이 산자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이제 아이콘 형식이라서 여기에 보면 이게 문자고요. 이게 컴퓨터 그래픽, 이게 헤드드로잉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검정색 선이 요 Y축은 다운로드 횟수가 그리고 이 검정색 선은 평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헤드드로잉이 평균이 좀 높고 컴퓨터 그래픽은 평균이 되게 낮죠. 그리고 요 상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약간 분산 같은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이 정도인데 핸드드로잉인 어떤 테마는 되게 다운로드 횟수가 작은 애도 있고 되게 많은 애도 있다. 근데 컴퓨터 그래픽인 테마를 가진 애들은 평균은 좀 낮긴 한데 다운로드 횟수의 어떤 이 산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 퍼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상자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요거 보시면 이거 두 개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분포, 분산 이거 퍼져 있는 것도 비슷하고 평면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콘 형태는 별로 다운로드에 영향을 안 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 색상별도 보면 평균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분산이 너무 높아서 이런 평균의 차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자 그림을 딱 보는데 이제 이대로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면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결론을 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드리기 위해서 이제 통계 모형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통계를 왜 써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게 파란색이 아이콘이 변형됐을 때의 다운로드 횟수고요. 이 붉은색이 아이콘이 형태가 유지가 됐을 때 다운로드 횟수인데 이거 딱 보면 둘이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죠. 변형이 약간 근데 이거 되게 아리까리해요. 이 변형된 게 다운로드 횟수 정말 많아? 이거 많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거 진짜 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차이가 없는 건가? 되게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상황인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는 통계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계를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차이가 되게 커 보여도 이 수치의 분산이 엄청 크다고 하면 이 두 수치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높다 낮다를 판단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여부를 확인을 하실 때는 통계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변수 두 개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횟수가 높다 낮다 높다 낮다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는 디자인 요소를 5가지를 썼는데 이렇게 5가지가 되면 이렇게 표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확인하기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형회귀 모형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써야 되는 설명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선형회귀 모형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할 때 그냥 다운로드 횟수만 가지고 분석을 하지 말고 성경 연령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남자는 검정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자는 분홍색을 상대적으로 좋아해요. 그럼 이거 남자 여자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이제 나눠서 분석을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령 성별 상관없이 가장 인기 있는 테마는 바탕색이 검정색이거나 파란색인 게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성별 무시, 연령 무시입니다. 네. 다들 그러신가요? 저는 아니긴 한데 네,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게 그 여자의 다운로드 횟수에 서로 관계가 있는 디자인 요소에 수가 되고요. 이거는 남자의 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월등히 많죠.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 디자인이 막 바뀐다고 해서 크게 막 좋아 나빠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여자는 배경 색상이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폰 색상이 좀 다르다든지 배경 이미지가 뭐 인물이라든지 약간 그렇게 디자인 요소가 바뀌면 다운로드 수가 확 바뀝니다. 그만큼 여자가 좀 더 디자인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린 학생들은 좀 디자인에 반대를 하는데, 나이 들어가면 세상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디자인 요소에 뭐 굴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굴하는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검정색하고 파란색 배경입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검정색과 파란색을 제외하고 남자는 회색을 좋아합니다. 무채색. 근데 여자는 50대 여성을 제외하고 분홍색, 노란색, 되게 색깔이 현란한 것들, 그런 것들 좋아하고, 그리고 사무실서나 어떤 캐릭터가 배경 이미지인 경우에도 다운로드 횟수가 되게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발표를 끝마치기 전에 이제 하나를 강조를 드리자면, 실제로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보면 데이터 분석가 혼자 못합니다. 왜냐하면 UX라든지 어떤 사업적 용역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UX 하시는 분이나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쪽 분야만으로도 되게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두 분이 만나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협업의 접점은 항상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같이 잘 논의하시는 게 일단 첫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데이터 분석가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UX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어떤 정성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뭐 아까 선호도를 다운로드 횟수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처럼 나의 어떤 정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만 고민을 해주셔도 훨씬 퀄리티 높은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